하이에크의 노예에게 제2장 위대한 유토피아. 국가가 지상지옥이 된 것은 항상 국가를 지상천국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헬덜린 F. 홀더린. 사회주의의 새로운 약속. 사회주의가 자유주의를 대신하여 대다수 진보주의자의 교리가 되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과거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집단주의를 추구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우리에게 경고했지만, 단순히 사람들이 이 경고를 망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예측했던 결과와 정반대되는 유토피아에 매료당했다는 것을 뜻한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사회주의가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일찍이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사회주의가 프랑스 혁명이 상징하는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임을 상당히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시작되었지만, 그 사회주의가 일반적 승인을 얻은 것도 바로 자유의 깃발 아래였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사회주의가 초창기에 솔직히 권위주의적이었다는 사실은 이제 별로 기억되지 않고 있다. 현대 사회주의의 기초를 놓았던 프랑스 저술가들은 강력한 독재 정부만이 그들의 사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사회주의란 의도적으로 사회를 위계적 방식으로 재조직하고 강압적 정신력을 강제함으로써 프랑스 혁명을 말살하려는 하나의 시도를 의미했다. 자유와 관련해서 사회주의의 창시자들은 전혀 그 의도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상의 자유를 19세기 사회의 근원적 악으로 간주하였는데, 근대계획가의 첫 세대인 생시몽은 그가 제안한 계획기구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축처럼 취급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하였다. 1848년의 혁명에 앞서 나타났던 강력한 민주주의적 사조에 영향을 받고 난 후에서야 사회주의는 자유세력과 연대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민주사회주의가 전신인 사회주의로 인해 얻게 된 반민주적 성격에 대한 의구심들을 잠재우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토크빌은 본질적으로 개인주의 제도인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와는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킨다는 점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개인 자유의 영역을 연장시킨다. 1848년 토크빌이 말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이를 제한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가능한 가치를 개별 인간에게 둔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각자를 단순한 어미와 넘버 숫자에 불과하게 만든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한 단어 이외에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없다. 그러나 그 차이를 알아차려라. 민주주의는 자유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제약과 예속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이러한 의구심을 달래고 모든 정치적 모티브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즉 자유의 갈망이란 말을 마차에 달아주기 위해 사회주의는 새로운 자유에 대한 약속을 점점 더 이용하기 시작한다. 그 약속에 따르면 사회주의의 도래란 필요의 영역으로부터 자유의 영역으로도 도약이다. 그것은 경제적 자유 에코nomic 프리덤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없이는 이미 획득한 정치적 아유마저 가질 만한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자유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사회주의만이 유일하게 정책 자유에 도달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여러 시대를 걸친 자유를 위한 투쟁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자유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에 일어나야 할 미묘한 변화는 중요하다. 정치적 자유의 위대한 사도들에게 이 용어는 강제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의 자의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자신이 소속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도록 하는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약속된 새로운 자유는 비록 그것이 누구에게는 더 많고 누구에게는 더 적은 정도로 적용되겠지만, 필요로부터의 자유, 불가피하게 우리 모두의 선택 범위를 제약하는 상황들의 강제로부터의 해방을 말한다.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이전의 물리적 필요의 압제가 분쇄되어야 하며 경제체제의 제약들이 느슨해져야 한다. 물론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는 단지 권력 혹은 부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새로운 자유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물질적 부의 엄청난 증대라는 무책임한 약속과 함께 제시될 때가 많지만, 그와 같은 새로운 경제적 자유가 예상되는 것은 그와 같은 자연의 인색함에 대한 절대적 정복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약속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현존하는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선택 범위상의 커다란 격차가 사라질 것이라는 데 있다. 새로운 자유에 대한 요구는 그래서 부의 동등한 분배에 대한 오래된 요구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이름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자유주의자들과 또 다른 공통된 단어를 제공했으며, 사회주의자들은 이를 100%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두 그룹에 의해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며
또한 두 종류의 약속된 자유가 진정 결합할 수 있는 성질인지 자문해 본 사람은 더욱 드물다. 더 큰 자유에 대한 약속이 사회주의 선전선동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의 하나가 되고 있고, 사회주의는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신념을 사람들이 진짜로 진지하게 가지고 있다. 이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만약 자유로 가는 길로 약속된 것이 실제로는 예속으로 가는 첩경임이 판명된다면 이것은 단지 비극의 수위를 높일 뿐이다. 의무를 품을 바 없이 더 많은 자유에 대한 약속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에 대해 눈멀게 하고, 사회주의자들로 하여금 예전의 자유를 기치로 내건 정당에 바로 그 이름을 강탈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자유주의자를 사회주의의 길로 유혹한다. 지식인 계층의 과반이 사회주의를 자유주의 전통의 명백한 상속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가 자유의 정반대인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은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시 등장하는 의구심. 그러나 최근 사회주의에 예측하지 못한 결과들에 대한 오래된 근심들이 다시 한번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곳으로부터 강한 목소리로 제기되었다. 정반대의 예상으로 자신의 주제에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시즘과 공산주의 체제 아래의 조건들이 여러 측면에서 너무나도 유사하다는데 관찰자마다 조건들이 여러 측면에서 너무나도 유사하다는데 관찰자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과 여타 나라의 진보주의자들은 공산주의와 파시즘은 정반대의 양극을 대표한다고 여전히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 새로운 독재들이 동일한 경향성에 따른 결과가 아닌지 자문하기 시작하였다. 공산주의자들조차 레닌의 오랜 친구인 맥스 이스트만과 같은 이들이 증언을 접하고 어느 정도 신념이 흔들렸다. 이스트만의 스탈린주의는 파시즘보다 낫기는커녕 더 열악하며 더 무자비하고 야만적이며 불공정하고 비도덕적일 뿐더러 반민주적이며 어떠한 희망이나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도 속죄될 수 없으며, 또 스탈린주의는 차라리 초파시스트주의라고 묘사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스트만이 스탈린주의는 계급 없는 사회의 건설을 위해 스탈린 계획의 일부로 스탈린이 의존했던 국유화와 집단화라는 비록 예측하지 못했지만 불가피했던 방식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에서 사회주의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을 보면 그의 결론은 분명히 더 큰 중요성을 가진다. 이스트만의 경우는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예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러시아 실험의 관찰자 중에서 유사한 결론에 도달한 최초의 관찰자도 아니며 유일한 동정적 관찰자도 아니다. 몇 년 먼저 미국 특파원으로 러시아에 12년 머물렀던 챔벌린은 그의 모든 이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하고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에서 관찰한 것들을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요약하였다. 사회주의는 초소한 시작 단계에서는 자유의 길이 아니라 독재와 반독재 간 투쟁의 길이며 가장 치열한 내전으로 이끄는 길임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민주적 방법에 의해 성취되고 유지되는 사회주의란 명백히 유토피아의 세계에서나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작가 보이트는 외국 특파원으로 유럽에서 사상의 진전에 대해 수년간 밀접하게 관찰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 짓고 있다. 막스주의는 파시즘과 민족 사회주의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모든 본질에서 막스주의는 파시즘과 민주사회주의이기 때문이다. 윌터 리프만 박사도 다음과 같은 확신에 도달하였다. 우리가 속한 세대는 이제 경험으로부터 사람들이 자유로부터 후퇴하여 자신의 일들을 강제적 조직에 의존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배우는 중이다. 그들이 자신에게 보다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들은 실제에서는 그것을 단념하고 있다. 조직화한 명령이 증가하면서 목적들의 다양성은 통일성에 자리를 내주고 만다. 그것이 인간사에서 계획된 사회와 권위주의적 원칙의 인과응보이다.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할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이와 유사한 더 많은 발언들을 최근의 출판물들에서 뽑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재는 권위주의화한 국가들의 시민으로서 그런 전환의 시기를 살았으며 소중히 여긴 신념들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발언은 더 의미가 있다. 앞서 인용했던 것보다 더 공정하게 마찬가지 결론을 표하는 독일 작가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례이다. 피터 드러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막스주의를 통해 자유와 평등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이 완전히 붕괴하자 러시아는 독일이 따르던 전체주의적이고도 완전히 부정적이며 자유롭지 못한 비경제적 사회로 향하는 똑같은 길을 걷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본질에서 똑같다는 것이 아니다. 파시즘은 공산주의가 환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후 도달한 단계이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환상이라는 것은 히틀러 이전이 독일에서만큼이나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에서도 밝혀졌다.
많은 나치와 파시스트 지도자들의 지적 편력의 역사도 중요하다. 이탈리아 혹은 독일에서 이들 운동의 성장을 지켜본 사람은 누구나 사회주의자로 출발했다가 파시스트나 나치가 된 지도자들, 예를 들면 무솔리니, 로부터 라발과 크비슬링 등 계속 이어지는 숫자에 충격을 받는다. 지도자들에게 해당하는 이 사실은 정치 운동의 일반 구성원들에게는 더욱더 잘 적용된다. 젊은 공산주의자가 나치로, 또 반대로 젊은 나치주의자가 공산주의자로 얼마나 쉽게 개종하는지는 독일에서 특히 두 당의 선전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사실이다. 1930년대에 많은 영국의 대학 교수들이 유럽 대륙 주로 독일으로부터 영국으로 귀국하는 영국과 미국 학생들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니면 나치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서구 자유문명을 혐오한다는 전말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1933년 이전의 독일과 1922년 이전의 이탈리아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나치들 혹은 공산주의자들과 파시스트들 사이의 다른 정당들에 대해서 보다 더 잦은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비슷한 유형의 심성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였고 이단자를 혐오하였다. 그들의 관행은 얼마나 그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보여주었다. 양자 모두에게 진짜적인, 즉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없으며 자신들의 교리를 전혀 확신시킬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전통적 자유주의자였다. 나치에게 공산주의자가, 그리고 공산주의자에게 나치가, 그리고 양자 모두에게 사회주의자가 올바른 목재로 지어진 잠재적 당원인 반면 그들은 모두 진정으로 개인의 자유를 믿는 사람들과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느 쪽으로부터의 공식적 선전 때문이든 이에 대해 잘못 알게 된 사람들이 이 점을 의심하지 않도록 이 분야에 확고한 권위자의 글을 하나 더 인용해보자. 자유주의의 재발견이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논문에서 독일 종교사회주의 지도자인 에듀어르트 하이만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히틀러주의는 스스로를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선언하고 있다. 전율에 떨어야 할 진실은 그러한 주장에 비록 정말 먼지보다 작은 정도이지만 일말의 진실이 있어서 아무튼 그런 환상적 왜곡을 할 수 있는 기초로 쓰인다는 사실이다. 히틀러주의는 자임하는 역할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그리스도교의 수호자를 자처할 정도이며 무서운 진실은 이런 전혀 잘못된 이해조차도 어느 정도 그럴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게 이처럼 온통 안개처럼 흐려져 있지만 그 속에서도 정말 완전하게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다. 즉, 히틀러는 진정한 자유주의를 대변한다고 주장한 적이 결코 없다. 자유주의는 그렇다면 히틀러가 가장 혐오하였던 원리라는 점에서 다른 것들과 확연히 구별된다. 민주사회주의의 유토피아.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적과 같은 모순된 개념적 용어들이 아직도 진지하게 토론되는 것을 목격한다. 만약 이것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표류하도록 만든 마음의 상태라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다른 곳에서 벌어졌던 사태의 전개가 지녔던 진정한 중요성을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의 결론이 다른 이들이 이미 표명했던 우려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더라도 사회생활의 이러한 변화의 주요 측면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의 발전을 우연으로 간주할 수 없는 까닭을 쉽게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몇 세대의 위대한 유토피아였던 민주사회주의는 달성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해서 얻는 결과는 지금 민주사회주의를 원했던 사람도 대부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의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것이 진실일지라도 모든 측면에서 사회주의와 파시즘의 연관성이 백일하에 명명백백해질 때까지 많은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제2장 위대한 유토피아 읽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